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지혜와 감동을 나누는 여유로운 노후입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 교사셨고 어머니는 위독하셨지만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는 저를 바보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온 동네가 저를 비웃었죠. 하지만 신혼 첫날 밤 남편이 제게 건넨 한마디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요. 밖에 소란스러움이 잦아들고 광활한 저택에 가슴 시린 정적이 찾아온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저는 용과 봉황이 금실로 수놓아진 붉은 비단에 신혼 침대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웨딩드레스 자락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얼굴의 두꺼운 화장도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불안과 서러움을 감춰주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입니다. 오늘은 제 결혼식 날이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결실이 아닌 하나의 거래였습니다. 저는 병상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버티시는 어머니를 살릴 거액의 돈과 맞바꿔 이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책과 도리만을 알고 살아오신 가난한 시골 교사입니다.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고생만 하시다가 세월과 함께 건강이 쓰러져 가셨습니다. 의사가 어머니의 심장 수술비를 말했을 때 그 액수는 우리 가족이 평생 꿈도 꿀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오셨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엄격하고 반듯하시던 분이 그토록 무력하게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기로 소문난 강씨 집안의 장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현명하고 가정적인 아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미래의 남편, 강지우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쏙 빼놓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강씨 집안의 장남은 12살 때 나무에 오르다 떨어져 머리를 돌에 부딪혔고 그 후로 정신이 10살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그를 바보, 도련님이라 불렀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딸을 그런 결혼에 밀어넣을 수는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아버지의 야윈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았을 때, 하룻밤새 희끗희끗해진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보았을 때 저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이 몸은 부모님께서 주신 것. 제 행복을 희생해서 어머니의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후회는 없었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에 저의 복잡한 상념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바로 제 남편 강지후였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신랑 예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헐거워져 있었고 머리는 살짝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노란 조명 아래 저는 비로소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바보라고만 했지 이렇게까지 잘생겼다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굳건했으며 얼굴선은 날렵하고 콧대는 오뚝했습니다. 얇은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특히 그의 눈은 가을 호수처럼 맑고 검은 눈동자에는 한 점의 잡념도 없었습니다. 보는 이의 숨을 먹게 할 만큼 순수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는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호기심과 수줍음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신혼방에 들어서는 남편이라기보다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아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말투는 어딘가 순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제 앞에 서서 제 얼굴을 가린 베일을 신기한 듯 기울여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예쁘다. 엄마가 오늘 밤에 남편이 아내 베일 벗겨주는 거래. 그는 서툰 손길로 조심스럽게 제 베일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일이든 각오하고 있었지만 제가 마주한 것은 순수한 눈빛과 환한 미소뿐이었습니다.
와, 아내 진짜 예쁘다. 그는 작게 감탄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한 점의 가식도 없었고 마치 아침 햇살처럼 제 마음속에 차가운 불안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는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턱을 괜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더워? 옷 이렇게 많이 입어서 덥겠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덥지 않아요. 그럼 배고파. 배고프지.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지만요. 지우는 저를 한참 보더니 무언가 생각난 듯 했습니다. 그는 슬쩍 문 쪽을 살피더니 제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작은 틴 케이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예쁘게 장식된 작은 케이크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지, 그가 속삭였습니다. 아내가 먹어. 아까 아래층에 사람 너무 많아서 아내 못 먹을까봐 내가 숨겨놨어. 엄청 맛있어. 그는 케이크 한 조각을 집어 제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요. 그의 비밀스럽고도 사랑스러운 모습에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터져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벌려 그의 손에 들린 케이크를 받아 먹었습니다. 크림의 달콤함과 빵의 부드러움이 입안에 퍼졌지만 가장 달콤했던 것은 이 바보 남편의 진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그 다정함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케이크를 다 먹자 그는 다시 상자를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숨겼습니다. 저는 그가 신혼부부라면 첫날 밤에 의뢰할 법한 일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길게 하품을 한 번 하더니 제 옆에 와서 누웠습니다. 엄마가 오늘 밤엔 남편이 아내 꼭 껴안고 자야 한댔어.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며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단 한 번도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가슴은 단단했고 그는 어떤 무례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품에 안고 제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더니 이내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게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제 심장과 그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경계심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연민과 고마움,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렸던 제 마음에 스며드는 작은 온기가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제 신혼 첫날 밤에는 촛불도 꽃도 뜨거운 사랑의 속삭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보 남편과 숨겨둔 케이크 한 조각, 그리고 진심 어린 포옹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저는 이상할 만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어쩌면 앞으로의 삶이 생각만큼 끔찍하지만은 않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틈으로 스며들어 얼굴 위에서 춤추는 장난기 어린 아침 햇살에 잠이 깼습니다. 살며시 몸을 움직이자 제가 여전히 지후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긴 속눈썹을 살짝 떨며 얇은 입술을 살짝 벌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은 정말 평화롭고 무해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빼내고 살금살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어젯밤 저는 정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 결혼을 승낙한 이후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곁에 있는 지후의 존재는 저를 불안하게 하기는커녕 이상하게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저는 아마 새로 사귄 친구, 엄마가 잘해주라고 신신당부한 그런 사람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갈아입을 옷을 찾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이불로 몸을 감싸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사모님, 저 은주예요.
도련님 전담 메이드입니다. 회장님께서 사모님 준비 도와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제 앞에는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동그란 얼굴에 반짝이는 눈과 친근한 미소를 가진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단아한 하늘색 비단 한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이 친척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날이니 예의에 맞게 한복을 입으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옷 갈아입으시고 머리 만지는 것 도와드릴게요. 은주는 손재주가 좋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복을 입는 것을 돕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려주었으며 부드러운 옆머리 몇 가닥만 남겨 얼굴선을 감싸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피곤한 기색을 가려주고 얼굴을 더 생기 있어 보이게 할 만큼 가벼운 화장도 해주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은주는 조심스럽게 이 집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제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도련님, 머리는 좀 모자라셔도 성품은 정말 착하세요, 사모님. 누구든 마음에 들면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그냥 부드럽게 대해주시면 돼요. 은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친절한 아가씨에게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준비를 마쳤을 때 지우도 막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눈을 비비더니 저를 보고는 활짝 웃었습니다. 와, 아내 일어났네. 이 옷 입으니까 진짜 예쁘다. 그의 순진한 칭찬에 제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마도 이 집의 집사장인 듯한 나이든 여성이 다른 메이드 몇 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그들에게 방 청소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여전히 정갈한 침대와 한 점의 흔적도 없는 새하얀 시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분명 어젯밤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저는 그녀가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고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됐습니다. 집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마친 뒤 메이드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은주가 남아 작은 목소리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이 여사님은 입이 무거운 분이세요. 게다가 회장님과 사모님 모두 이해심이 깊으셔서 사모님을 탓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와 지우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택은 이제 환한 빛으로 가득 차 그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더욱 뽐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지후의 할머니께서 이미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은 인자한 인상의 여성이었고 중년의 나이에도 여전히 우아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머리가 새하얗게 새어 있었고 자단나무 안락의자에 앉아 염주를 돌리시며 온화한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자 시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가, 일어났니? 어젯밤 잘 잤어? 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잘 잤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이가 참 훤하고 착하게 생겼구나. 이리 와보렴, 할미 좀 보자. 저는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주름지고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셨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평가가 아닌 손주 며느리를 향한 애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복이 많아 너 같은 아이를 지우짝으로 맞았구나. 그 애가 좀 모자라니 앞으로 네가 이 할미와 부모를 대신해 잘 좀 돌봐주렴. 네, 할머님, 그게 제 도리인걸요. 저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 서연아, 네가 이 집에 오면서 많은 것을 희생한 것 안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나와 온 식구가 네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너와 지후의 일은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렴. 아무도 너희를 강요하지 않을 테니. 시어머니의 말씀은 따뜻한 물줄기처럼 제 마음에 흘러들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경멸과 의심, 심지어 질책을 받을 각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것은 오직 관용과 이해뿐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제게 대를 잇기를 원하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인 결혼 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불행한 아들에게 진심으로 잘해줄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어 온 마음을 다해 지우를 돌보겠다고요. 단지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받은 이 친절함에 보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댁에서의 첫 아침 식사는 귀한 원목으로 만든 긴 식탁 위에 동서양의 온갖 요리가 정교하게 차려진 성대한 식사였습니다. 시아버지인 강 회장님은 위엄 있는 풍모의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식사 내내 그는 제 가족과 어머니의 건강에 대해 몇 마디 물으신 후 조용히 식사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통해 저는 그가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저희 부부와 할머니, 시부모님 외에 2명의 여성이 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들이 지우의 고모, 즉 시아버지의 여동생들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둘째, 고모님의 이름은 혜진으로 온화하고 인자한 인상에 항상 미소를 띠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셋째, 고모님인 혜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얼굴에 재빠르게 움직이는 눈, 그리고 누군가를 비꼬기 위해 항상 준비된 듯한 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둘째 고모님께서 늘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주신 덕분에 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직 셋째, 고모님만이 때때로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가장 소란을 피운 사람은 다름 아닌 지우였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자기 밥을 먹는 것은 잊은 듯 계속해서 제 밥그릇에 음식을 놓아주었습니다. 계란 프라이, 베이컨, 버터를 바른 빵까지 제 밥그릇은 금세 작은 산처럼 쌓였습니다. 아내, 많이 먹어. 그가 즐겁게 말했습니다. 이거 다 맛있어. 아내 집에는 없는 거야. 그의 순진한 말에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감동을 받아 급히 음식을 다시 그의 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지후 씨도 드세요. 저는 다 못 먹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들었지만 몇 숟가락 뜨는가 싶더니 다시 아내를 챙기는 임무에 몰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셋째 고모 혜란이 입꼬리를 올리며 톡 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나, 우리 조카 좀 봐. 아내 생긴 지 하루 만에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아내한테 음식도 집어줄 줄 알고 역시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 다르네, 달라. 셋째, 고모의 말은 제 마음에 가볍게 밝히는 바늘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말하려 할 때 둘째, 고모 혜진이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도 참. 지후가 자기 아내 예뻐서 챙겨주는 게 당연하지. 난 지후가 저러는 거 보니 오히려 기쁜데. 부부 사이의 정은 다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쌓이는 거잖아. 옛날에 좋아하던 사람한테 괜히 튕기고 쌀쌀맞게 굴다가 지금 혼자 앉아있는 누구랑은 다르게 말이야. 둘째 고모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천근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셋째 고모의 얼굴이 순간 변하더니 당황하고 화가 난 듯 보였지만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둘째 고모를 쏘아본 뒤 씩씩거리며 음식을 집을 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셋째 고모에게도 즐겁지 않은 과거가 있어 성격이 저렇게 가시돋치게 변했으리라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고모가 비록 온화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자신의 가족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시어머니와 두 고모님을 따라 거실로 가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방으로 쉬러 들어가셨고 지후는 뒷마당으로 뛰어가 커다란 셰퍼드 몇 마리와 놀고 있었습니다. 둘째 고모님은 저를 옆에 앉히고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아가, 여기 지낼 만하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렴. 부끄러워 말고. 네, 고모님, 감사해요. 다들 제게 너무 잘해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셋째 고모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말투에서 비꼬는 기색이 조금은 줄어 있었습니다. 잘해주는 건 잘해주는 거고 이 집에서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아. 미리 알아두라고 말해주는 거야. 우리 지후는 좀 모자라. 앞으로는 네가 모든 일을 짊어지고 챙겨야 할 거야. 조금만 힘들다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비록 말은 여전히 껄끄러웠지만 저는 셋째 고모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기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게 경고하고 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고모님들도 참 아이가 온 지 이제 하루 됐는데 차차 익숙해질 거예요. 서연아, 요즘 내 아버님 회사 일이 바빠서 나도 좀 도와야 한단다. 지후, 돌보는 일은 온전히 너에게 맡겨야겠구나. 그냥 집에 있는 어린 남동생이라 생각하고 잘 가르치고 돌봐주렴. 내 말은 아주 잘 들을 게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약속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지호 씨, 잘 돌볼게요. 집안에 권력 있는 세 여성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차 거리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자 성격은 달랐지만 그들 모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의 며느리로서의 삶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특히 날카로운 셋째, 고모님과의 관계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강씨 집안에서의 제 삶은 점차 궤도에 올랐습니다. 낮에는 이 여사님께 집안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둘째 고모님께는 꽃꽂이와 다도를 배웠습니다. 가끔은 셋째 고모님의 날카로운 말을 견뎌야 했지만 그저 미소로 넘겼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온전히 지후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만화책을 보고 레고를 조립하고 저택의 넓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지후는 순수하고 즐거운 백지와 같았습니다. 그의 곁에 있으면 경계할 필요도 손익을 따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저는 생강과 소금을 넣은 따뜻한 물을 준비해 남편과 함께 족욕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잠도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여느 때처럼 대야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후는 침대에 앉아 슈퍼히어로 만화책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고개를 들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내 왔다. 아내, 이것 봐. 헐크 엄청 새. 주먹 한 방에 자동차가 날아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야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후 씨, 발 씻을 시간이에요. 지우는 아이처럼 입술을 삐죽 내밀며 투덜거렸습니다. 발 씻기 싫은데. 발 씻는 거 재미없어. 만화책 볼래? 안 돼요. 발 깨끗하게 씻고 자야죠. 아내 말 안 들을 거예요? 저는 일부러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후는 저를 보며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화내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만화책을 내려놓고 얌전히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양말을 벗겨 그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갔습니다. 그의 발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발바닥부터 발가락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그의 기분이 좋아진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맑은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내,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발 씻으니까 진짜 좋다. 그가 헤헤 웃었습니다. 따뜻해. 그의 말에 제 마음도 덩달아 즐거워졌습니다. 그의 발을 씻기고 닦아준 후 제가 대야를 들고 물을 버리러 가려는데 지우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아내. 무슨 일이에요?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제 손에서 수건을 빼앗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아내 발 씻어줄게. 저는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안 돼. 지후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부부는 하나랬어. 아내가 나한테 해준 건 나도 아내한테 해줘야 해. 아내, 앉아. 빨리. 그는 거절할 수 없도록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지후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방금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양말을 벗기고 천천히 제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저보다 훨씬 서툴렀습니다. 그는 마사지하는 법을 몰라 그저 물건을 닦듯이 제 발을 문질렀습니다. 가끔은 힘을 너무 세게 줘서 간지러워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내, 왜 웃어? 그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간지러워서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지후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맑고 환했습니다. 그는 제 발가락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아준 뒤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주 중요한 임무를 완수한 듯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다 됐다. 아내 발 깨끗해졌어. 향기나. 그의 그런 모습에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후 씨, 착하네요. 그는 제 칭찬에 기분이 좋은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그는 여느 때처럼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도적으로 그의 따뜻한 가슴에 파고들어 온몸으로 퍼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보살핌을 통해 저는 이 바보, 남편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뜨거운 남녀 간의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애와 같았고 서로에 대한 유대감과 신뢰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혼에 대한 제 마음속에 얼음벽이 녹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 후 저는 시어머니께 친정에 다녀와도 될지 여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막 수술을 마치셨고 성공적이긴 했지만 여전히 휴식과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즉시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부모님께 가져다 드릴 귀한 보약과 인삼, 귀한 식품들을 잔뜩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짐을 챙기고 있는데 지우가 신이 난 얼굴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내, 어디가? 나도 같이 가.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뵈러 가는 거예요. 길도 멀고 재미있는 것도 없는데 나도 갈래. 지후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나도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사드려야지. 엄마가 그랬어. 엄마가 나는 사위니까 처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댔어. 그는 막힘없이 줄줄 말했습니다. 그 논리에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수긍하는 듯 보이자 그는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렵다는 듯 재빨리 달려가 기사님께 차를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지우는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저택의 문을 나서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을 겁니다. 그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보이는 모든 것을 가리키며 제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아내, 저 건물 진짜 높다. 아내, 소는 왜 진흙탕에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해? 아내, 저 달고나 맛있겠다. 저는 그의 질문
하나하나에 참을성 있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달고나를 파는 노점을 지나갈 때 그는 기어코 차를 세워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는 아주 많이 사서는 저와 장인, 장모님 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록달록한 달고나를 들고 선물 받은 아이처럼 기뻐하는 그를 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의 작은 집은 조용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문 앞에 멎자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기쁘면서도 어색한 표정으로 황급히 마중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지우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사위의 예의 바른 모습에 조금 놀라신 듯 서둘러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강서방, 어서 들어오게.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께서 대나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시댁에 대한 무한한 행복과 감사가 차올랐습니다. 엄마,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맨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후도 뒤따라 달려와 달고나 몇 개를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장모님 드리려고 사탕 샀어요. 이거 진짜 달아요. 그의 순진한 행동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처음에 어색했던 분위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지후의 손을 잡고 옆에 앉히신 뒤 다정하게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사위를 대하는 부모의 진심 어린 존중으로 그를 대해 주셨습니다. 점심때 저와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짓는 동안 아버지는 거실에서 장기판을 꺼내 지후에게 한 수 두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장기 고수셨습니다. 아버지는 지후가 심심하지 않도록 그저 재미로 장기를 두시는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저는 아버지의 놀라움에 찬 외침을 들었습니다. 이 녀석 장기 두는 수가 보통이 아니네.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쳐다보며 급히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장기판 위에서 아버지의 군사들은 지후의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꼼짝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반면 지후는 태연한 얼굴로 앉아 가끔 사탕을 입에 넣고 빨 뿐이었습니다. 장기는 아버지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지후를 쳐다보셨습니다. 자, 한 판 더 두자. 아버지는 불복하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판, 그리고 세 번째 판의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연달아 패하셨습니다. 놀러왔던 이웃 아저씨들도 그 광경을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놀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바보라고 알려진 사람이 아버지 같은 장기 고수를 그렇게 쉽게 이겼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지후는 승패에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장기가 끝나자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와 방금 자신이 직접 만든 종이 연을 자랑했습니다. 그를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사고가 그의 소통 능력과 세상에 대한 인식에는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에 잠재된 지능까지 빼앗아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먼지에 덮인 귀한 보석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는 그 먼지를 닦아내어 보석을 다시 빛나게 할 임무를 운명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에서 따뜻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지후는 밖에 나가 산책하자고 졸랐습니다. 그는 시골의 밤 풍경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저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그와 함께 익숙한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시골의 공기는 도시와는 정말 달랐습니다. 시끄러운 차 소리 대신 덤불 속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후는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강아지처럼 뛰어다니다가
가끔 멈춰서서 반짝이는 반딧불이나 하늘의 밝은 별을 가리키며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작은 가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안타까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초췌한 얼굴을 한 여인이 파리하고 마른 아이를 안고 길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중병에 걸렸고 아이는 먹을 젖이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다른 고장에서 친척을 찾아왔지만 만나지 못했고 지금은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훈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연민 가득한 눈으로 여인과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다가가 그녀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아주머니, 울지 마세요. 저 돈 있어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께서 제게 쓰라고 주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남편이 돈을 관리해야 한다며 자기가 갖겠다고 고집을 부렸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열어 안에 있던 고액권 지폐 한 뭉치를 모두 꺼내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몇백만 원은 좋게 될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다 드릴게요. 아주머니, 이거 받아서 아기 우유도 사주고 남편분 약도 사세요. 여인은 고개를 들었고 돈다발을 보자 두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돈을 움켜쥐고는 연신 지후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착하시네요. 살아있는 보살님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을게요. 말을 마친 그녀는 서둘러 아이를 안고 일어나 마을 끝으로 빠르게 걸어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지우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방금 좋은 일을 했다는 기쁨으로 여전히 환했습니다. 그는 제게 자랑했습니다. 아내, 봤어?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줬어. 저는 그를 보며 그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 의심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지우 씨, 저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 같아서 걱정돼요. 지후 씨의 착한 마음을 속인 걸지도 몰라요. 지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속였다니.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했잖아. 아기가 우는 거 못 봤어? 하지만 돈을 너무 많이 줬잖아요. 혹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길끝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사라졌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지후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담벼락 뒤에 숨어 밖을 내다본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 남루한 옷차림의 여인이 험상궂게 생긴 두 남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고 한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젠장, 오늘 대박 터졌네. 한 남자가 지우가 방금 준 돈다발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멍청한 도련님을 제대로 만났어. 생각도 안 하고 돈을 주잖아. 여자는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 멍청한 얼굴을 보니 속이기 쉽겠더라고. 오늘 밤 우리 제대로 한잔하자고. 그들은 우리가 바로 근처에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즐겁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제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지우의 순수한 선의가 이렇게 뻔뻔하게 짓밟히고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저는 지우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거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 사기꾼이라고요. 이 바보야.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저는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저는 지후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보라는 두 글자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때 쓰는 말이었지만 자신의 아내 입에서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지후 씨,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다급하게 그를 껴안으며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후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을 때 맑았던 그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울지는 않았지만 그의 서운하고 상처받은 표정은 제 마음을 1000번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사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보라고 꾸짖음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그를 꼭 껴안고 그의 넓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지후 씨는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지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슬퍼하지 말아요. 네. 저는 그를 계속해서 달랬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풀이 죽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안쓰러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게 화가 났고 그의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준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지우는 강씨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의 억울함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남편의 선의가 그렇게 이용당하고 짓밟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위해 정의를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지후에게 말했습니다. 지후 씨, 오늘 우리 돈 찾으러 가요. 그 돈은 지후 씨 돈이니까 나쁜 사람들이 갖게 둘 수 없어요. 지후는 어제의 일로 여전히 충격이 남은 듯 어리둥절하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고 했잖아. 만나면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것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에요. 저 믿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저를 한참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를 데리고 읍내시장으로 갔습니다. 그 사기꾼들이 훔친 돈을 쓰기 위해 올 것이라고 짐작했던 곳이었습니다. 역시나 한 바퀴 돌자마자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그 여자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두 남자와 함께 식당에 앉아 비싼 음식들을 잔뜩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지우의 손을 잡고 그들의 테이블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시네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들었고 저와 지우를 보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거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당신 누구요? 우린 당신 모르는데 어제 돈을 받았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모른다고요? 그럼 지금 쓰고 계신 이 돈도 모르는 돈이겠네요. 저는 그 남자의 지갑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그 돈은 제 남편 돈이에요. 당신들은 아기를 이용해서 제 남편의 선의를 속였어요. 이제 그 돈 우리에게 돌려주시죠. 그 남자는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몸집도 우람했습니다. 이 아가씨 말하는 게 재밌네. 이 돈은 저 친구가 자발적으로 준 거지. 누가 속였다는 거야. 안 그래, 동생? 그는 지우를 돌아보며 비웃음 가득한 눈짓을 했습니다. 지우는 겁을 먹고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주는 거지. 당신들 같은 사기꾼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돈 돌려줘요.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남자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돈 갖고 싶다고? 이리 와, 오빠가 줄게. 그러고는 갑자기 손을 뻗어 저를 희롱하려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더러운 손이 제 몸에 닿으려 할 때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는 온 힘을 다해 그 남자를 밀쳤습니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비틀거리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나 지후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넘어진 남자의 손에서 지갑을 낚아챈 뒤 망설임 없이 손을 휘둘러 그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짝! 그 소리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뺨을 감싸 쥐고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이게 감히 날 쳐. 저것들 잡아. 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꽉 잡고 소리쳤습니다. 지우 씨, 뛰어요. 우리는 시장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등 뒤로는 사기꾼들의 욕설과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집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서야 저와 지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무모하고 난폭한 짓을 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지우를 보니 그는 조금 겁을 먹은 듯 했지만 눈에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갑이 제 손에 안전하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지우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 진짜 대단하다. 아내가 나쁜 사람들 혼쭐을 내줬어. 그가 다시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지갑을 들어 보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거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정의를 되찾았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존경과 신뢰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지 그의 아내이자 그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지키는 사람, 이 세상의 추악함으로부터 그의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읍내시장에서 소란을 피운 일은 금세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의 고급차와 지후의 신부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야기하기에 너무 쉬운 표적이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이 여사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맞으며 회장님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후의 손을 잡고 당부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머님 뵈면 무슨 일이든 제가 다 책임질게요. 지후 씨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표정은 꽤 엄격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셋째 고모님도 계셨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너희들 어디 갔었니? 온 시장 사람들이 너희 얘기를 하게 만들다니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께서 불만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않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인정하려 할 때 지우가 갑자기 제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지우가 이렇게 또렷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를 보며 목소리를 조금 누그러뜨리셨습니다. 지후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보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놀란 가운데 지후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때로는 조금 더듬거리면서도 놀랍도록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불쌍한 여인에게 돈을 주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용감하게 돈을 되찾으러 갔고 자신이 나쁜 놈으로부터 아내를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후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의 맑은 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 주지 말라고 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그때 아기가 우는 걸 보니 너무 불쌍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사기당한 돈을 되찾으러 간 것도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돈인데 왜 나쁜 사람들이 갖게 둬요. 그리고 그 남자가 아내를 때리려고 했을 때 제가 막았어요. 어머니는 늘 남자는 자기 여자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잖아요.
그건 더더욱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온 방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셋째 고모님까지 모두 지후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말이 아니라 논리와 감정이 잘 짜인 탄탄한 변론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딱 하나예요. 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준 거요. 그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조용히 방구석으로 가 스스로 벽을 보고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앉아 계셨고 저는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면서도 안쓰럽고 아마도 아들이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늘 위엄있고 과묵하시던 시아버지께서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심지어 늘 까다롭던 셋째 고모님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우의 뒷모습과 저를 번갈아 보았고 그 눈빛은 더 이상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어나 지우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녀는 그를 꾸짖지 않고 그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넌 정말 바보라니까. 그녀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내 말이 맞아. 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다만 다음부터는 누구를 돕고 싶을 때 먼저 내 아내한테 물어봐야 한다. 알았지? 벽을 보고 서 있던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됐다. 벌 안 받아도 돼. 이리 와서 다친 데는 없는지 엄마 좀 보자. 지우는 신이 나서 어머니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감사와 신뢰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지우 곁에 있어 주고 지켜줘서. 저는 목이 메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오히려 지우 씨가 저를 지켜줬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후의 변론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한 마음과 자신만의 논리, 그리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천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곁에서의 삶이 희생이 아니라 놀라움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발견의 여정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가 된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제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한 달 가까이 흘러갔습니다. 저와 지우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졸졸 따라다녔고 저 역시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저를 더욱 잘 대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여기셨고 둘째, 고모님은 늘 다정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셋째 고모님은 여전히 말은 날카로웠지만 행동으로는 저를 받아들이고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행복이 미소 짓는 듯했던 그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와 제 결혼 생활에 첫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주말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는데 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이 여사님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협력업체이님, 사장님 댁따님이 찾아왔습니다. 미나라는 이름에 저는 시어머니와 두 고모님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셨고 셋째 고모님은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셨으며 둘째 고모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오직 시아버지와 지우만이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명품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화장했으며 무척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미나였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한 바퀴 훑어보았고 지우 옆에 앉아있는 저에게 시선이 멎었을 때 저는 그녀의 눈에서 비우호적인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사모님.
고모님들도 안녕하세요. 미나는 달콤한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의도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나구나. 오랜만이네. 앉으렴. 미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지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후 오빠,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저 기억나요. 지우는 어리둥절하게 그녀를 쳐다보더니 제게 작게 물었습니다. 아내, 이 사람 누구야? 지후의 질문에 미나는 얼굴이 굳었고 입가의 미소도 경직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작게 헛기침을 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서연이다. 지후 아내지. 둘이 얼마 전에 결혼했어. 그때서야 미나는 마지못해 저를 쳐다보았지만 그저 거만하게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녀는 건성으로 말하고는 다시 지후에게로 고개를 돌려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후 오빠, 정말 저 잊었어요? 저 미나잖아요. 어렸을 때 오빠랑 저랑 엄청 친했잖아요. 지후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저 제 손만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몹시 어색해졌습니다. 그날 밤 미나가 돌아간 후 둘째 고모님께서 제 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단다. 둘째 고모님은 제게 지후와 미나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미나의 집안과 저희 집안은 대대로 친밀한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지후와 미나는 어릴 적부터 양가에서 정혼을 약속한 사이로 정략 결혼을 통해 두 집안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후가 사고로 바보가 된 후 미나의 집안은 미나가 아직 어리고 학업에 집중하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사실상 파혼을 원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화가 났지만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둘째 고모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미나라는 아이가 다른 부잣집에 시집가게 됐는데 방탕하고 제멋대로인 성격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파혼당했다고 하더구나. 이제 기댈 곳이 없어지니 다시 우리 집안과의 인연을 되살리고 싶은 거겠지. 이번에 찾아온 것도 분명 목적이 있을 게다. 그 아이를 조심해야 한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왜 모두가 미나가 나타났을 때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남편의 옛 약혼자였고 그가 가장 힘들 때 그를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녀가 무슨 꿍꿍이로 다시 돌아온 것일까요? 저는 옆에서 깊이 잠든 지후를 보았습니다. 저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지후의 마음속에 미나의 그림자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등장이 저와 지후의 평화로운 삶을 깨뜨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어떤 수단을 써서 제 바보 남편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미나는 자주 놀러 온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특산품을 선물한다며 어떤 날은 고모님들께 배울 것이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지후에게 접근하는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지후를 제외한 우리 가족은 모두 그녀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였지만 오랜 사업 관계를 고려해 매정하게 그녀를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미나는 사람들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지우라는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늘 옛 추억을 끄집어내며 두 사람이 함께했던 놀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후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저와 대화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지후의 무관심에도 미나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친밀하게 굴었습니다. 절정은 어느 날 오후 저와 지후가 정원 그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미나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지후, 오빠, 서연 씨, 여기 계셨네요. 한참 찾았잖아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자연스럽게 지우 옆에 앉아 저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이런 가까움이 싫은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는 슬쩍 몸을 옆으로 비켜 앉았습니다. 미나는 눈치채지 못한 척 여전히 즐겁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손을 뻗어 지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후 오빠, 오랜만에 오빠 손 잡아보네요. 오빠 손은 여전히 따뜻하네. 그녀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후는 깜짝 놀라 서둘러 손을 뺐습니다. 그는 제게 의견을 묻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저를 향해 도발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연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랑 지우 오빠는 그냥 어릴 적 친구 사이니까요. 그러고는 다시 지우를 향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후, 오빠, 제 손 잡았을 때랑 서연 씨 손 잡았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봐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고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후 앞에서 저를 모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아이의 정신을 가진 그가 이 질문의 깊은 속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지후는 어리둥절하게 미나를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 손은 굳은 살이 있어 아가씨 손처럼 부드럽지 않아. 지후의 대답은 제 심장에 똑바로 꽂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실을 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 손은 어릴 때부터 집안일과 밭일을 하느라 고생했으니 미나 같은 부잣집 아가씨의 손처럼 부드럽고 고울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돌보는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을 듣자 저는 깊은 자괴감과 상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나 옆에 앉아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촌스럽고 못나게 느껴졌습니다. 미나는 지후의 대답을 듣고는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그녀는 승리자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입꼬리를 비웃음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거봐요. 지후 오빠는 여전히 예리하다니까요. 서연 씨, 지후, 오빠, 아내인데 자기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여자가 손발이 그렇게 거칠면 남편이 싫어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존심에 밝히는 바늘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굴욕감과 무력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눈에 고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저를 모욕하려는 사람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버려진 쓰레기가 감히 진짜 금이랑 비교를 해. 우리 모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셋째 고모님이었습니다. 그녀가 언제부터 거기에 서서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날카로운 눈은 미나를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지만 애써 반박했습니다. 고모님, 지금 누구 보고 쓰레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군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 셋째 고모님은 팔짱을 끼고 다가왔습니다. 네가 방금 내 조카한테 내 손이랑 제 아내 손 잡는 느낌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지. 내가 대신 대답해주마. 셋째 고모님은 제 손을 내려다보고 다시 미나를 보았습니다. 서연이 손에는 굳은 살이 있어. 맞아. 그건 고생의 굳은 살이고 부모에 대한 효심의 굳은 살이고 남편을 돌보는 마음의 굳은 살이야. 그건 귀한 아내이자 며느리의 손이지. 그런데 내 손은
셋째 고모님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드럽고 하얗기만 하지. 그건 먹고 놀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해본 적 없는 손이야. 그 손은 원래 우리 지우 손을 잡기로 되어 있었지만 내 조카가 어려움에 처하자 가차없이 뿌리쳤지. 한 번 버려진 물건이 이제 와서 뻔뻔하게 다시 나타나 비교를 해. 그게 쓰레기가 아니고 뭐란 말이냐. 셋째, 고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철 같았고 조금의 사정도 없이 미나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미나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고 더듬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모님,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셋째, 고모님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 그리고 내 바보 조카 녀석도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지후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자기 아내가 가족을 위해 고생한 손은 알아주지도 않고 남의 손이나 칭찬하고 있다니. 집에 가면 내 엄마한테 단단히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지우를 꾸짖는 말이었지만 저는 셋째 고모님이 미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셋째 고모님과 미나 사이의 팽팽한 대립은 집안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둘째 고모님이 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긴장된 상황을 본 시어머니께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고모님, 그만해요. 미나는 아직 어린데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어리지 않아요, 형님. 다른 사람 마음의 말로 상처 주는 법은 알 만큼 컸다고요. 이 집은 배은망덕한 사람은 환영하지 않아요. 셋째, 고모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온 가족 앞에서 망신을 당한 미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희 집에 더는 안 있을 거예요. 그러고는 화가 나서 가버렸고 누구에게도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떠난 후에야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셋째 고모님은 지우를 한번 쏘아보더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만 울어라. 저런 애 말 때문에 우는 건 가치 없는 일이다. 그때서야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셋째, 고모님은 저를 달래주지는 않았지만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둘째, 고모님은 부드럽게 저를 안고 토닥여 주셨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아가, 지우는 모자라서 너한테 상처 주려는 뜻은 없었을 게다. 그리고 미나, 마른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그치려 애썼습니다. 오늘 일을 통해 저는 비로소 셋째 고모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날카롭고 다가가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녀의 내면에는 정의를 지키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는 시댁 식구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미나가 가져온 첫 번째 폭풍은 셋째 고모님의 활약 덕분에 일단락되었습니다. 비록 모두의 위로를 받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약간의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저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조경물을 준비하고 조용히 모든 일을 마친 뒤 침대에 누워 벽을 보고 돌아 누웠습니다. 지후도 제 이상한 태도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는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제 옆에 누웠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그가 저를 살며시 흔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내, 나한테 화났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야, 그가 다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안쓰러웠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말해줘. 내가 고칠게.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부드럽고 축축한 무언가가 제 뺨을 스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지호가 붓펜을 들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검은 잉크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지호는 활짝 웃으며 붓펜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내한테
고양이 수염 그려주는 거야. 엄마가 우리 집 고양이는 화날 때마다 턱을 긁어주면 화가 풀린댔어. 아내는 내 고양이니까 내가 수염 그려줄게. 화 풀어. 응? 그는 다시 붓펜을 들어 그리려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룩덜룩한 모습과 얼굴에 삐뚤빼뚤 그려진 고양이 수염을 보니 아마 자기 얼굴에 먼저 연습을 해본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엉뚱한 논리까지 더해져 저는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서운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바보네요. 저는 웃으며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나 바보 아니야. 아내, 화 풀어주려는 거잖아. 그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 풀렸어? 아니요. 제가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 손이 부드럽다고 칭찬하고 아내 손은 굳은 살이 있다고 했어요? 지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아내 손에 진짜 굳은 살이 있잖아. 하지만 그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나는 아내 손이 더 좋아. 아내 손은 따뜻해. 아내가 내 머리 쓰다듬어 줄 때마다 기분이 엄청 좋아. 그 미나라는 아가씨 손은 차가워. 나는 싫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가 깊은 속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자신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나를 좋아하지 않았고 제 손의 따뜻함을 좋아했습니다.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말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호 씨, 제 말 잘 들어요. 지호 씨는 이제 제가 아내예요. 지호 씨는 제 남편이고요. 아내가 있는 남자는 다른 여자 손을 잡으면 안 되고 아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칭찬해서도 안 돼요. 알겠어요?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가 한 말을 소화하려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는 아내 남편이니까 아내 손만 잡을게. 다시는 미나 아가씨 손 안 잡을게. 아내 말 들을게. 그는 굳게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증명이라도 하듯 제 양손을 들어 굳은 살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나는 아내 굳은 살 사랑해, 아내 사랑해, 사랑해라는 두 단어가 그의 입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비록 그가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전부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말은 여전히 제 심장을 세차게 뛰게 했습니다. 저는 제 바보 남편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 속에 오직 저 하나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서로를 껴안고 잠이 들었지만 그의 포옹 속에서 저는 어린아이 같지만 사랑스러운 소유욕과 주권의 선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나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녀는 결코 지우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장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선택으로 온전히 저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미나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셋째 고모님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거나 아니면 남몰래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제 삶은 다시 평온한 나날로 돌아왔습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면서 집안 분위기는 한층 더 활기차졌습니다. 이 여사님과 다른 사람들은 집을 형형색색의 등불로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둘째, 고모님은 부엌에서 송편을 빚느라 바쁘셨습니다. 지우가 가장 신이 났습니다. 그는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도와 등을 달기도 하고 부엌에 몰래 들어가 송편소를 훔쳐먹다가 셋째 고모님께 혼쭐이 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원에서 지후가 만들 토끼 모양 등을 돕고 있을 때 이 여사님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미나 아가씨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오빠랑 같이 왔네요.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혼자 거실로 갔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거만한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더 예의 바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온 사람은 젊은 남자로 멋진 정장을 입고 있었고 외모도 꽤 준수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불량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아 저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나가 소개했습니다. 제 오빠 태식이에요. 오빠, 이쪽은 지후. 오빠, 네, 서연 씨. 태식이 손을 내밀며 제가 보기엔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수 씨.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오늘에야 뵙네요. 소문보다 훨씬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가 내민 손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제가 악수할 뜻이 없음을 알자 그도 어색해하지 않고 태연하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고모님도 곧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모두의 태도는 미나 남매에게 여전히 매우 차가웠습니다. 몇 마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후 미나는 자신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고모님들, 곧 추석이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추석 저녁에 온 가족분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세요. 양가의 정을 다시 나누는 의미에서요. 시어머니께서는 능숙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임 사장님 내외분의 좋은 뜻은 감사하지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추석에는 온 가족이 집에 모이는 전통이 있단다. 어디 가지 않아. 거절당하자 미나는 기분이 안 좋아 보였지만 태식이 나서서 말을 거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댁에 그런 전통이 있으시다면 추석 저녁에 저희 남매가 이쪽으로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괜찮을까요? 사람이 많으면 더 흥겹지 않겠습니까? 말이 이 지경에 이르자 시어머니께서도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들 남매가 돌아간 후 둘째 고모님과 셋째 고모님이 저를 붙잡고 당부했습니다. 서연아, 저 태식이라는 놈 정말 조심해야 한다. 셋째 고모님이 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걔 좋은 놈 아니야. 밖에서 방탕하게 놀고 여자친구를 옷 갈아입듯 바꾼다고 소문이 자자해. 둘째 고모님도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아까 널 보던 눈빛이 전혀 점잖지 않았어. 앞으로 며칠 동안은 혼자 있지 말고 어딜 가든 지훈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녀야 한다.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방금 전 태식의 눈빛을 떠올렸고 두 고모님의 경고가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 남매, 특히 태식의 등장은 마치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밤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예상대로 추석 저녁 미나와 태식 남매가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선물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꽤 어색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가족 모임은 둥근 보름달 아래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모두 함께 송편을 먹고 차를 마시며 달을 구경했습니다. 지훈은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제가 만들어준 토끼 등을 들고 정원 곳곳을 뛰어다녔습니다. 미나의 오빠 태식은 계속해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름답다고 손재주가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그는 끈질기게 따라 붙었고 그의 시선은 항상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와 함께 산책하던 중 저는 갑자기 아랫배에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그랬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 제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조금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 쉬고 싶다고 핑계를 대고 파티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시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두 분과 상의하고 싶었습니다. 제 증상에 대해
들으신 후 할머니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보시며 눈에 기쁨이 어렸습니다. 서연아, 이 바보 같은 것.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 경사가 생기는 거니? 할머니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 증상은 내 시어머니가 지우를 가졌을 때랑 똑같구나. 내일 의사를 불러서 확실히 진찰받아 보자꾸나. 제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기쁨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걱정. 만약 제가 정말 지우의 아이를 가졌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아이는 우리 사이의 감정을 이어주는 끈이 되고 온 가족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후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저는 방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미나의 전담 메이드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모님, 저희 아가씨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시다고 하세요. 도련님께서 와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무슨 속임수일까? 미나가 저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 왜 제게 도움을 청할까? 의사를 부르지 않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아가씨께서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도련님만 와서 봐주시면 된대요. 도련님 얼굴만 보면 바로 나을 거라고 하셨어요. 메이드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나는 이 핑계로 지후를 자기 방으로 불러 애매한 상황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었습니다. 지후 씨는 의사가 아니에요. 제가 시어머니께 가서 봐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메이드는 여전히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모님, 제발 도와주세요. 도련님이 안 오시면 아가씨께서 저를 혼내실 거예요. 제가 메이드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등 뒤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짙은 남자,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단단한 팔이 뒤에서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재수씨,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저랑 좀 더 놀다 가시죠. 태식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역겹고 욕망에 가득 차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지만 그의 힘이 너무 셌습니다. 그는 저를 꽉 붙잡고 한 손으로 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놓으세요. 저는 소리치려 했었지만 비명은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미나의 메이드는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황급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저와 이 악마뿐이었습니다. 겁먹지 말아요. 그냥 재수씨랑 좀 더 친해지고 싶을 뿐입니다. 봐요, 재수씨 남편은 바보잖아요. 어떻게 재수씨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요. 태식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극도의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제 입을 막고 있는 그의 손을 세게 물었습니다. 아, 태식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그를 세게 밀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 살려요. 도와주세요. 지후의 전담 메이드인 은주가 제 비명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본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도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서 사모님 놓아주세요. 꺼져. 내년이 상관할 일 아니야. 태식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제 저항에 화가 나 손을 휘둘러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제 머리가 핑 돌았고 한쪽 뺨이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제가 바닥에 쓰러지자 은주가 급히 달려와 저를 감쌌지만 그 역시 태식에게 무자비하게 걷어차였습니다.
오늘 넌 내 손에서 못 벗어나. 태식이 저를 덮치려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지후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이의 모습만이 떠올랐습니다. 안 돼. 그가 우리 모자를 해치게 둘 수는 없어. 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해. 태식이 제 몸에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분노의 찬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내한테 손대지 마.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지후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토끼 등을 손에 들고 서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평소의 순진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마치 궁지에 몰린 맹수처럼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해치려는 자를 누구든 갈기갈기 찢어버릴 기세였습니다. 태식도 지후를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이 바보가 이때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방으로 돌아가. 태식은 위협하듯 소리쳤지만 지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을 바닥에 던지고 화살처럼 태식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태식의 몸을 들이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태식은 균형을 잃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네가 감히 날 쳐. 이 미친놈이. 태식은 분노에 차 일어나 반격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에게 달려들어 뒤엉켜 싸웠습니다. 지후는 키는 컸지만 싸움 기술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오직 아내를 지키려는 남편의 본능으로만 움직였습니다. 태식은 방탕하게 놀던 사람이라 체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금세 우위를 점하고 지후를 마구 때렸습니다. 지후 씨. 저는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를 도우려 애썼지만 온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은주도 사람들을 부르러 가려 했지만 태식에게 발로 차여 넘어졌습니다. 태식은 지후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의 얼굴과 배를 향해 계속해서 주먹을 날렸습니다. 죽어라. 감히 내 좋은 일을 망쳐. 지후는 맞으면서도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저를 향해 있었고 그 눈에는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몸싸움을 하던 중 태식이 지후를 뒤로 세게 밀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지후의 머리는 복도 구석에 있던 장식용 돌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의 큰 몸이 힘없이 무너지더니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뒷머리에서 피가 솟아나 새하얀 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지후 씨, 저는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저는 그의 곁으로 기어가 힘없이 축 늘어진 그의 몸을 품에 안았습니다. 지후 씨, 정신 차려요. 저 무섭게 하지 말아요. 저는 울부짖으며 그를 흔들었지만 그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굳게 감겨 있었고 숨결은 희미했습니다. 이 모습, 이 광경은 사람들이 말해주었던 그의 옛날 사고와 똑같았습니다. 태식도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이 지경에 이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피 웅덩이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지후를 보자 그는 벌벌 떨며 뒷걸음질 치다 머리를 돌려 도망쳤습니다. 그때서야 저와 은주의 비명소리가 마침내 집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부모님, 두 고모님, 그리고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눈앞의 끔찍한 광경을 본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절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황급히 구급차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지후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고 제 마음은 누군가 칼로 수백 조각 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여기 없었더라면 그가 나를 지키려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제 눈물이 그의 피투성이 얼굴 위로 하염없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절망 속에서 그의 이름만 부를 뿐이었습니다. 지후 씨, 저 버리지 마요. 우리에겐 아이가 있잖아요. 지후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이번 충격이
과거 사고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마치 초상집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몇 번이나 울다 기절하셨습니다. 늘 강하시던 시아버지께서도 눈에 띄게 늙어 보이셨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에 말없이 앉아 붉게 충혈된 눈을 하고 계셨습니다. 두 고모님도 곁을 지키며 불안해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장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때 임 사장네 가족이 미나와 태식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병을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 씌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한쪽 뺨이 여전히 부어있고 얼굴에 멍이 든 태식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유혹했어요. 복도로 저를 불러내서는 일부러 추파를 던졌다고요. 지호 형이 그걸 보고 오해해서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몸싸움을 하다가 형이 불행히도 발을 헛디뎌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모든 게 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미나도 오빠를 거들며 울며 불며 하소연했습니다. 맞아요, 회장님, 사모님. 제가 서연 씨가 제 오빠한테 점잖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말렸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저 여자는 지호 오빠 아내 자격도 없고 강씨 집안 며느리 자격도 없어요. 그들의 뻔뻔한 흑백 논리에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신들 거짓말하고 있어. 태식 씨가 저한테 추행을 저질렀고 지호 씨는 저를 지키려다 저 사람한테 맞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직도 부인할 셈이야. 태식이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네가 날 유혹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랬겠어.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는 그냥 시골뜨기예요. 우리 집안에 돈이 있으니 욕심이 나서 남편을 유혹하지 못하니까 처남을 유혹하려 한 거라고요. 이런 여자는 집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의 모함은 제 심장에 밝히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몇몇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몇몇 먼 친척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이고 무력하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넘쳤습니다. 강씨 집안 며느리는 내가 가장 잘 아네. 나는 서연이를 믿어. 분명 오해가 있을 게다. 시어머니께서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둘째 고모님의 부축을 받아 다가오셨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태식아, 미나야, 너희는 돌아가거라. 이 일은 지우가 깨어나면 그때 명확히 이야기하자. 하지만 사모님, 미나가 더 말하려 했습니다. 다들 꺼져. 셋째 고모님이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 조카가 저 안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너희는 아직도 와서 소란을 피워? 내가 경찰 불러서 흑백을 가려볼까? 시댁 식구들의 단호한 태도에 미나 남매는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저는 제 몸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우를 생각했고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신과 남편, 그리고 아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보호에서 벗어나 미나 남매와 모든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태식 씨를 유혹했다고 하셨나요? 제가 강씨 집안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하셨죠? 저는 또렷하고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리죠. 저, 김서연은 지금 제 뱃속에 강지우 씨의 아이, 강씨 집안의 장손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제 배 위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병원 복도가 터져나갈 듯 술렁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에 빠졌습니다. 미나 남매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시부모님과 두 고모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변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에서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희망인 동시에 지금 제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모함을 깨뜨리고 이 집안에서 저의 흔들릴 수 없는 위치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병원 복도가 제 선언으로 아직 소란스러울 때 갑자기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간호사가 허둥지둥 달려 나왔습니다. 환자가 깨어났어요.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잠시 후 지훈은 응급실에서 나와 특별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약해 보였고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는 정말로 깨어났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서둘러 뒤를 따랐습니다. 미나와 태식, 남매도 상황을 확인하려는 듯 창백한 얼굴로 뒤따라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이전처럼 순진하고 막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깊고 날카롭고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지후야, 아들아, 정신이 드니?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시어머니께서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흐느끼셨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할머니와 두 고모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지만 놀랍도록 명확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말투와 화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고 성숙한 아들의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제게 멎었습니다. 그는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수많은 감정, 사랑, 고통, 그리고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나 이제 돌아왔어. 미안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그 순간 저는 제 남편이 단지 깨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운명의 충격은 그의 목숨을 빼앗아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성숙한 남자의 명민함과 지혜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문가에 서 있던 태식과 미나는 지후가 깨어나 완전히 정상인 것을 보고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을 그 자리에 멈춰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윤태식 씨, 미나 씨, 어딜 가시려고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후는 그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침대 머리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비록 약했지만 그의 기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위험 있고 침착하며 압도적이었습니다. 윤태식 씨, 방금 제 아내가 당신을 유혹했다고 했죠? 지우가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식은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는 CCTV가 있습니다. 확인해보면 흑백이 가려지겠죠. 지후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저는 제 귀로 당신이 제 아내를 모욕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고 제 눈으로 당신이 그녀를 폭행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남자라는 사람이 힘없는 여자를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스스로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식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후는 미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나 씨, 저는 우리 사이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서연이는 지금 제 아내이고 제가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유일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는 미나를 연민과 단호함이 섞인 눈으로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게 정말 조금이라도 감정이 남아있다면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라면 앞으로는 우리가 다시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후의 말은 단호하고 예의 바르면서도 지독하게 잔인했습니다. 그것은 미나와 태식남매의 가식적인 얼굴을 벗겨냈고 동시에 저에 대한 사랑과 저의 위치를 가장 강력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밖에 서 있던 임 사장네 가족도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창피함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조용히 두 자녀를 끌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야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후는 저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빛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저를 품에 안고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앞으로는 다시는 누구도 널 괴롭히게 두지 않을게.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복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악몽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제 바보 남편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똑똑하고 날카로우며 저를 무한히 사랑하는 강지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지후는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한동안 더 병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가족들의 보살핌 그리고 완전히 회복된 정신력 덕분에 그는 매우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만 잘 듣는 바보가 아니라 성숙하고 침착하며 매우 섬세한 진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관심과 보살핌을 제게 쏟았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아무 일도 못하게 했습니다. 물 한 잔 따르는 작은 일부터 임신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공부하고 제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었으며 매일 밤 다리가 붓지 않도록 참을성 있게 마사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의 보살핌은 이제 이전처럼 순진하지 않았고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추석은 비록 병원에서 맞이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란하고 따뜻한 명절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부모님께서도 시골에서 급히 올라오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들을 매우 따뜻하게 맞이하셨고 두 집안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거리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대가족은 지후의 병실에 모였습니다. 병실은 작고 예쁜 등불로 장식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시어머니와 둘째 고모님께서 직접 만드신 송편을 먹고 차를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위를 보며 기뻐하시면서도 조금은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이셨습니다. 지후는 처부모님께 매우 예의 발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두 분께 송편을 드리고 차를 따라 드리며 어머니의 병세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퇴원하면 장모님을 서울에 있는 가장 좋은 병원으로 모셔서 다시 한번 종합검사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가 제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감동받아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강서방, 자네에게 어떻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자네 같은 사위를 얻은 것이 정말 우리 집안의 복일세. 그 후 모두가 우리 부부에게 단둘만의 시간을 남겨주었습니다. 지후는 저를 부축해 둥글고 밝은 달이 보이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그는 얇은 외투를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춥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달을 보았지만 우리의 심장은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뭐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 인생이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내 곁에 와줘서 고마워. 너의 부드러움과 인내심으로 나 같은 바보를 돌봐줘서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고맙고 우리 아이를 이 세상에 데려와줘서 고마워. 그는 저를 돌아품에 안고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을 때의 기억은 없지만 그 바보가 너에게 가졌던 감정은 진짜였다는 걸 알아.
그리고 지금의 강지우는 그보다 수백, 수천 배는 더 너를 사랑해. 나를 믿어줘. 남은 평생을 너에게 헌신하고 너와 우리 아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팔을 뻗어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믿어요. 당신과 함께 이 인생 끝까지 갈게요. 둥근 가을 달빛 아래 우리는 달콤한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폭풍은 지나갔고 오직 사랑과 신뢰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질 행복한 미래에 대한 약속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올해 추석은 우리에게 정말로 온전한 가족의 재회를 의미했습니다. 4개월 후 지우는 완전히 회복하여 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며 모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여 시아버지의 큰 만족과 자랑이 되었습니다. 제 배도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저는 온 가족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조심스럽게 돌보았지만 가장 저를 꼼꼼하게 챙기면서도 가장 귀찮게 하는 사람은 바로 지후였습니다. 지능을 회복한 후 지후는 훨씬 더 능글맞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가까이 있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아내, 나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 에너지 충전하게 한 번만 안아줘. 아내, 책에서 그러는데 태아한테 말을 걸어주면 아이가 똑똑해진대. 이리 와, 내가 안고 같이 우리 아기한테 이야기해주자. 아내, 다리 안 아파? 이리 와, 내가 마사지 해줄게. 아, 그런데 하는 김에 잠깐만 안고 있을게. 그럴 때마다 저는 웃기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옛날에 제 바보 남편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뻔뻔하고 애교 많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운 남편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보살핌이 아니라 연인 사이의 낭만과 뜨거운 사랑이 더해졌습니다. 그는 자주 제게 작은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때로는 꽃다발,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선물. 그는 제게 제대로 된 결혼식과 부부 생활을 보상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은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후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아이를 기다리는 아빠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효심 깊은 사위였습니다. 그는 자주 저를 데리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두 분께 온갖 보약을 사드리고 집을 더 멋지게 수리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가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는데 뱃속의 아이가 갑자기 세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제 배에 귀를 대고 놀라움과 기쁨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아빠를 찾어. 우리 아기 엄청 건강하네. 그는 제 배에 귀를 댄 채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의 아가야, 뱃속에서 잘 지내고 있니? 착하게 있어야 해.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돼. 아빠랑 엄마가 네가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단다. 그의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한때 바보 남편에게 시집가야 했을 때 제 인생이 어둠 속에 잠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그 바보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사랑해 주었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 제게 완벽한 남편을 돌려주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에는 어쩌면 너무 극적인 사건이나 폭풍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삶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옛날의 바보는 사라졌지만 그가 저에게 주었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고 진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완벽한 사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써 내려갈 것입니다. 온 가족의 축복 속에서 첫 아이를 맞이하며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요.